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부끄럽지만 제가 부동산 강연을 하니까 제 자산을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써놨어요. 제 자산은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자산이 6억이고 월 현금 흐름을 부동산 월세로 300만 원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ETF도 하고 있고 부동산은 그 책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세 채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빌라 2개.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는 제가 부동산 스터디를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정도 돼 가거든요. 거기 이제 수강생분들 총 합해보니까 175명 정도 됐고 그 중에서 7분이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셔서 좀 40억 정도의 자산 증가를 도움을 드렸습니다. 제 비전은 모든 군인이 내 집을 사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좀 길긴 한데 육아휴직 중이라 그렇고 저도 현역 군인이거든요. 대위인데 제가 집을 사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군인 한 명이 집을 사는 게 그냥 개인이 자산을 증가시키고 내 집 마련하고 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주고 그러면 군 조직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안정이 가정이 안정이 되고 조직이 안정되니까 결국 군 전체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모든 군인의 내 집 마련을 제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오늘처럼 강연 그리고 스터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책은 또 두 번째 책을 제가 최근에 냈는데 제가 스터디 했던 시간 동안 2년 동안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또 다른 스터디를 운영하는 호스트분들이랑 공동저서로 해서 군인들을 위한 일과 후 수업이라고 책을 또 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레임 7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액자죠. 액자인데 그 액자 틀로 어떤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7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달러를 매달 버는 사람이 있고 1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부자일까요? 500달러. 네. 500달러? 네. 약간 넌센스 같은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모르냐면 누가 얼마를 저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00달러를 벌지만 모두 다 사용해버리는 사람은 100달러를 벌지만 50달러라도 저축하는 사람보다는 부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저축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모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을 찾아서 모아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뭐길래 그 현금 상태로 두면 안 되느냐? 붕어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붕어빵 1,000원 주면 한 5개씩 줬었거든요. 올겨울에는 1,000원 주면 몇 개 주던가요? 그럼요? 2개? 하나나 2개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결론 짓고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붕어빵의 가치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건 뭐냐면 1,000원의 가치가 붕어빵 5개에서 붕어빵 2개 된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화폐를 모으면 안 된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은 화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산들, 인플레이션이 방어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붕어빵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도 건물에 초점을 두면은 안 됩니다. 건물도 사실 콘크리트랑 철근만 있으면 어디다가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은 땅에다가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서울에 들어가기 좋은 수도권과 같은 지역의 땅은 희소하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복리입니다. 여기 나무의 나뭇잎을 관점으로 보시면 나뭇잎이 두 개였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어나는데 복리 효과는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늘어나는 걸 복리라고 합니다.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은 복리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복리 공식은 원금 곱하기 수익률의 시간 제곱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시간이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복리 공식을 온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또 가능한 빨리 시작하셔야지 오랜 시간 동안 복리가 적용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실거주하는 것과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순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시면은 내가 아파트 한 채 실거주하면서 가지고 있고 이거를 팔고 다시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가서 거기에 또 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는 것은 내가 월세나 전세든 살고 싶은 곳에 어디든 살고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는 계속 서울 중심지로 강남으로 점점 갈아타게 해서 보내놓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영국의 총리셨고 2차 세계대전 때 역임을 하셨었는데 이분의 어록 중에 하나가 낙관론자는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고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위험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제 빗대어서 결국 돈은 낙관론자가 번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막 부동산 규제 때문에 뭐 부동산 망했다 하지 말아라, 금매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 중심지는 이미 다 신고가를 갱신해서 더 오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프레임 7가지를 마치겠습니다. 프레임 총정리를 해보면 시작은 저축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어디에 복리를 적용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대출, 레버리지는 최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링크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도 결국 레버리지를 갚는 데 도와주는 친구니까 저축, 복리, 레버리지, 인플레 4가지 잘 생각하셨다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필요한데 사다리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처음 한다고 하시니까 요 단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대충. LTV는 뭐죠? 내가 사는 집의 가격에 대해서 대출이 얼만큼 나오냐입니다.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아파트 사신다. 그러면은 첫 집을 사신다고 한다면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4억까지 나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규제 지역 안에 있다.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 12개 지역이거든요. 걔네는 70%까지 3억 5천까지 나오는데 이 가격의 기준은 KB부동산입니다. KB부동산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DSR은 내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몇 프로인가. 예를 들어 연봉이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40%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아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한 167만 원 정도를 이하로 상환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LTV와 DSR 중에 낮은 걸 한도로 대출이 나와요. 호가와 실거래가는 호가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 나 이 돈 정도는 받아야겠어라고 제시하는 금액. 그리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 예를 들어 5억짜리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아파트인데 사실 호가는 뭐 5억 500, 5억 1000, 5억 1500 이런 식으로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협상을 통해서 깎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을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땅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을 분석하는 것을 입지 분석한다라고 하고요. 그 입지의 요소들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 책에는 7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동의 욕구입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결국 속도에도 한계가 있고 그 시간도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당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돼 있는데 요즘 교통이 발달하고 대중교통이 좋아지고 서울에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GTX도 다니기 시작하고 하면서 거리가 멀더라도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대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은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GTX 역세권 혹은 서울 지하철 중에서도 좋은 노선들 있잖아요. 강남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선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세권 하는 게 결국은 교통 때문이다. 얼마나 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지를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부터 이제 등장해가지고 저희 조상으로서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1만 년 전이 돼서야 농사를 짓고 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단언컨대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결국 직장군. 어디에 그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야생동물이 있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곳 혹은 내가 농사를 짓는 곳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직장입니다. 돈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DNA인데 진화 인류학 그런 학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DNA를 후대에 전달하는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교육열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을 진화 인류학자들과 동일하게 보면은 자녀들이 성공해서 내 DNA를 더 후대에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교육열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DNA가 계속 존재하는 한 교육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류가 줄고 아이들이 줄어도 그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더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직장과 교통, 학군 이 3가지는 제 7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직장은 어디에서 보셔야 되느냐?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됩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서울 중심지 체계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3도심, 그리고 빨간색의 7광역 중심, 노란색의 12지역 중심,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인데 여기에 서울의 핵심 직장군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과 광역 중심에 특히 모여 있습니다. 교통은 뭐 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워낙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금 현재 1에서 9호선까지 그리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으로 신안산선, GTX A부터 C까지 또 추가될 예정이죠. 경의중앙선도 있고 경춘선도 있지만 그런 애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과 이 중심지 체계를 겹치셔가지고 어떤 노선이 어떤 직장군에 빨리 데려다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학구는 이 세 가지 플랫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실, 아파트 및 호갱노노.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배정되고 중학교 어디로 가고 어느 중학교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지 학업 성취도는 어디가 높은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일산에 있으니까 여기죠.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경의중앙선 타고 가면은 상암수색, 신촌, 서울도심 들어가게 되고 3호선 타고 가게 되면 연신내 불광을 통해서 또 서울도심으로 가고 GTX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산은 여의도나 강남보다는 서울도심에 출퇴근하는 분들 혹은 뭐 상암수색 출퇴근하는 분들의 타겟팅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산도 중심지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2035 고양 도시개발계획에 있는 중심지 체계인데 여기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 그리고 앞으로 생길 창릉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곡과 뭐 삼성 많은 지구 단위 구역들이 중심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성장축이 뭘까요? 네, 밀어주는 곳, 주로.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길래 밀어줄까요? 교통, GTX. 네, GTX A가 딱 지나갑니다. 일산 킨텍스역 있고, 대곡역 있고, 화정은 역은 없지만 창릉 신도시에 이케아 옆에 창릉역이 생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신내 통과해서 서울역까지 가고, 나중에는 강남의 삼성역까지 정차하게 되니까 이게 주 노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제가 이거 이후에 또 오후에 김포 가는데 김포에서는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김포도 도시개발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즐을 좀 맞춰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일산 있는 데서 주 노선 타고 가면은 서울 도심을 향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GTX 노선,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지금은 이 삼성과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올 6월부터 운행을 한다 그래요. 삼성역 정차는 안 하고 수서역까지 가고 삼성역은 28년도쯤에 정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도는 서울을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가격 분포가 어떤지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비싸고 색깔이 연할수록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의 이 행정구역을 평당가로 쭉 줄 세우게 해가지고 5분위로 나눴어요. 5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서울 중심지 체계를 기억을 떠올리시면 3도심이라고 했던 강남, 여의도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은 비싸고 또 지역 중심이 있는 지역들도 비싸지고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좀 싸지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삼성역에 GTX가 정차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삼성역 주변을 가시면
코엑스 주변으로 해서 이 테헤란로 그리고 여기가 봉은사로 이렇게 있는데 다 엄청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하에 GTX랑 위례 신사선이랑 여러 가지 노선들이 들어올 예정이라 그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 거냐면 여기 현대차 부지 여기도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100층짜리 업무지구 올라올 거고 서울의료원이랑 한국감정원도 이전하면서 여기에도 주거시설이랑 여가시설 같이 들어올 거고 이 잠실종합운동장도 여기가 공공기관 건물이었는데 다 이전하고 이제 코엑스가 되게 노후됐잖아요. 코엑스 역할을 좀 분담해줄 그 컨벤션, 전시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부터 테헤란로 쭉 이어져서 삼성역까지 업무 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GTX-A가 삼성역에 정차한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네, 지금 규제 지역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걸려 있고 고향은 운이 좋게도 딱 경계선에 걸쳐져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냐면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에 걸려 있는 규제가 총 3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3가지가 걸려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는 실거주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집을 누군가 산다면 직접 거주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제 지역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경기 부천 이런 곳들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도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은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매물도 결국은 없어지고 이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 규제 지역을 누르니까 옆으로 퍼져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는 남산이 보이는 걸 보니까 용산 어디쯤 되겠죠? 용산이 1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파트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될 빌라를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 중에 뉴타운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아파트가 된 지역들도 있고 아직 되지 못한 지역들도 있는데 아파트가 되지 못한 지역들을 잘 보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거주 안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이니까 잡혀가냐? 잡혀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이가 아프면 신호 위반, 과속 위반, 딱지 날라오는 거를 각오하더라도 그냥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매매가의 7%로 최대 2번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거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죠. 근데 저는 그 7%를 2번 14%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14%가 안 오를까요? 네. 그래서 집 사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해가지고 내가 대출 월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는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 실거주 관점으로만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순간 2가지 방법이 더 생깁니다. 갭 투자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현금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 가격만 내고 집을 사는 거. 2번째는 내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세입자 월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 내고 세입자 보증금 또 투자금 회수하고 해서 월 원리금도 세입자가 내는 월세랑 좀 상계 처리해가지고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갭투자나 대출하고 월세 세팅하는 방법이 더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줄 겁니다. 투자금도 줄여주고요. 요건 제 그 단톡방, 카톡방인데 여기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투자하는데 뭐 좀 제 의견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통해서 저한테 개인톡 보내시면은 제가 제 생각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접속하셨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책 두 개 하나 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입지라는 것은 그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욕구들에 대해서 기반된다. 이동의 욕구, 생존의 욕구, 그 DNA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명 연장의 욕구가 결국에는 입지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직장 교통 학구는 각각 도시기본계획, 지하철과 도로, 아실 아파트 및 호갱노노라는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무주택자시라면은 내 집 마련은 가능한 빨리 하셔라. 왜냐하면 레버리지, 인플레, 복리 이 세 가지 공식을 고려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